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 필기 핵심 이론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은 안전관리론 내용입니다. 자, 우리 안전관리론은 1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20문제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전관리론 20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된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첫 번째 안전관리론, 이 안전관리론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는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이론을 다루게 됩니다. 이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이론은 여러 학자들이 나오고 재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탕에 깔려야지 이 안전관리론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초이론, 과거의 하인리, 이 기본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하인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인리도 있고 버드도 있고 아담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이론을 우리가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안전에 대한 어떤 과거의 역사부터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또 하나는 기본 이론을 습득을 하고 나게 되면 이제 안전관리론에서 중요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계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재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재해율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재해율에는 연천인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수율이라는 게 있고 강도율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값들을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해율 관련된 문제는 필기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소개되는 안전관리론 내용에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안전관리할 때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안전교육이죠. 안전관리 부서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은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교육이 있고 법상교육이라고 합니다. 법상교육도 있고 또 일반적인 교육 일반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교육 일반이라고 말하면 뭐 토의식, 강의식, 토의식, 강의식 수업의 특징, 또 사업장 내에서 하는 OJT, OJT, 토의식 교육의 종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안전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이 교육도 이제 중요한 요소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장에서 안전을 지킬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근로자한테 요구하는 게 보호구 착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구의 종류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론에서 다룹니다. 보호구는 안전인증대상 보호구가 있고요. 안전인증대상 보호구가 있고 자율안전 확인대상 보호구가 있습니다. 자율안전 확인대상 보호구가 나눠지는데 주가 되는 것은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12종입니다. 안전모부터 보호복까지 이르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들어가는 보호구 12종에 대해서 종류하고 성능시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도 한번 알아보고 또 사용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는가, 주의사항이 있는가, 또 어떻게 기준이 만들어져서 보호구의 등급이 나눠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 됩니다. 보호구와 관련된 내용 당연히 출제될 수밖에 없고 2차 필답형 또 작업형 시험에 다 연관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표지.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표지를 부착해 놓고 작업을 합니다. 위험을 알리고 또 어떤 행위는 금지하고 보호구는 지시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하고 또 비상구와 같은 장소가 어딘가를 안내해주는 여러 가지 표지가 사용되죠. 그래서 안전보건 표지는 금지 표지가 있고요. 경고 표지가 있고요. 지시 표지가 있고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표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이제 습득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보건 표지에 대한 네 가지 표지의 종류를 알고 색도 기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색깔 기준이 빨간색이면 어떤 색이냐, 색상 명도 채도를 가지고 나타내는 색도 기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안전보건 표지가 되겠죠. 사업장에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표지가 부착되어 있을 때 안전관리가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도 문제가 나옵니다. 산업 심리,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로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은 근로자의 불만족 요구,
욕구,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걸 해결해 주면서 생산성 향상과 능률 향상을 그리고 안전도 같이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심리 파악하는 요소들 중에서 이제 동기부여라는 부분이 동기부여 관련된 이론이 또 언급이 됩니다. 동기부여 이론도 나오고 이 심리에서는 리더십도 이야기가 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심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적응 기제들도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적응 기제 특히 중요하죠. 적응 기제에 관련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리더십. 그다음에 동기부여에서는 매슬로우라는 사람, 매슬로우, 알더퍼, 맥그리거, 허즈버그, 데이비스 이러한 사람들이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알더퍼의 ERG 이론, 맥그리거의 XY 이론, 허즈버그의 위생요인, 동기요인,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 등식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습득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아주 유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 큰 타이틀로 보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이 7개에서 한 파트당 2문제씩만 나온다고 쳐도 14문제가 됩니다. 20문제 중에서 14문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내용 속에서 나온다. 나머지 6문제는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다루기에 너무 깊숙이 들어간 문제, 구석지에서 낸 문제 이런 문제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강부터 시작을 해서 각 파트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이제 내용상 보면 아주 자세하게 들어간 것도 있고요. 내용이 책에 교재에 담아진 내용이 또 어떤 것들은 또 간략하게 정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강약을 좀 조절해서 이런 부분들을 읽고 넘어가십시오. 그냥 한번 보고 참고로 삼으십시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읽어보시고 별표를 치거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만 잘 챙겨서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15개, 16개를 맞으실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제가 장담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안전관리론에서 구성되어 있는 큰 카테고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과목을 배울 때 이 과목 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를 먼저 알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 파트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기본 이론입니다. 제 1장입니다. 자, 기본 이론. 하인리란 사람부터 나오죠. 하인리란 사람은 우리 안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 가지 이론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인리의 재발생 시 발생되는 재손실비를 우리나라는 하인리의 재손실비 계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사람이 이야기한 재발생 도미노 이론. 자, 도미노 이론은 이 앞에 있는 도미노가 하나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달아서 넘어지는 현상을 도미노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까지 도달한다? 재해까지 도달한다. 유전 및 사회적 환경 때문에 개인적 결함이 생겼고 개인적 결함이 결국 불완전한 행동으로 가게 됐고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고 그 사고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났다. 이렇게 5단계를 이야기한 사람이 하인리입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도표로 기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냐? 기본적으로 이 단계를 알고 있냐 물어봅니다. 단계를. 하인리의 재발생 5단계 또는 무슨 이론? 도미노 이론에 대해서 순서가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유전적 요소와 사회적 환경, 유사, 개, 불사 이렇게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유사, 개, 불사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단계로 마지막은 재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다 재, 한 사람만 빼고 다 마지막은 재 또는 상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유사, 개, 불사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되고 자, 여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가 몇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핵심 단계가 3단계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일으키는 직접
직접 원인이죠. 여기에 있는 이 원인이 3단계를 직접 원인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버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결국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접 원인 3단계가 무슨 단계다? 핵심 단계다. 핵심 단계란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가 없도록 해야 된다. 현장에서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없도록 관리하는 게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왜? 유전적 요소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없죠. 그러니까 개인적 결함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모든 사람은 결함을 다 가지고 있고 그 결함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 그 결함이 현장에 드러나면 안 되죠. 뭐로? 불안전한 행동으로 나타나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불안전한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불안전한 행동은 뭐고 불안전한 상태는 뭐냐? 이게 이제 애매할 수 있는데요. 불안전한 행동은 인적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잘못한 거고요. 불안전한 상태는 물적 원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물적 원인이라는 것은 물건이나 또는 물질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인간이 잘못하면 불안전한 행동에서 인적 원인 같이 하십시다. 불안전한 행동을 무슨 원인? 인적 원인. 불안전한 상태를 물적 원인. 그럼 인적 원인, 물적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와 같은 말이고 인적 원인, 물적 원인은 무슨 원인이다? 직접 원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인적, 물적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해 보셔야 돼요. 불안전한 상태보다는 인적 원인, 이게 불안전한 행동이다. 같은 말이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기억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 풀 때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답을 빨리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하인리의 첫 번째 내용은 도미노 이론이었네요. 도미노 이론. 사고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인리는 재해 발생 비율도 이야기했습니다. 총 재해가 330건의 재해가 발생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중에 300건은 무상해 사고고 29건은 경상해일 거고 1건은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되는 상해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입을 것이다. 예언한 게 아니고 본인이 하인리는 원래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재해가 발생이 되면 조사 나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에 통계를 내보니 330건의 재해를 분석해보면 그 중에 1건은 큰 사고가 29건은 경미한 사고가 그 다음에 300건은 무상해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무상해 사고는 뭡니까? 무상해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는 일어난 겁니다.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람은 안 다친 거죠. 물건이 낙하하는 사고가 났는데 사람은 안 다친 거죠. 이런 경우가 무상해 사고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1대 29대 300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0건의 총 재해를 이렇게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자, 1이 뭐라고요? 사망, 29가 경상, 300이 무상해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재해 발생 비율 가지고 문제를 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재해 발생 비율로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나왔죠. 사망 재해가 3건이라면 하인리의 재해 발생 비율에 따른다면 경상에는 몇 건이겠냐? 몇 배 됐어요? 3배니까 곱하기 3하면 되고 여기도 곱하기 3하면 900건이 나오고 여기도 곱하기 3하면 87건이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율로 이런 값들을 찾아낼 수 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비례식 할 수 있냐 물어본 겁니다. 몇 배수 곱할 수 있냐 이런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만 알고 있으면 1대 29대 300이라는 수치를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누구의 법칙이다? 하인리의 재해 발생 비율 1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자, 1대 29대 300 기억하셔야 되겠죠. 예, 지금 뭐 하인리 것은 빼놓을 게 없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4원칙. 하인리는 또 이야기했습니다. 재해가 이렇게 유사하게 불사 이렇게 해서 재해가 일어나니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4가지 원칙을 가져라. 그 4가지 원칙은 모든 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라. 모든 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재해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찾게 되면 반드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대책 선정의 원칙입니다. 손실 우연의 원칙. 재해로 인한 손실의 크기는 우연적으로 일어난다. 좀 어렵죠? 애매하죠? 우연적으로 일어난다. 뭔 말이에요? 재해로 인한 손실의 크기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일어나요. 10원일 수도 있고 100원일 수도 있고 얼마일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도는 현장에 존재하는 작은 위험도 내가 가늠을 해가지고 아 이것은 큰 위험 아니야?
이렇게 나름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위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위험 요인도. 그래서 모든 위험 요인을 관리를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자, 원인 연계 원칙. 모든 재해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원인이 반드시 연계되어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 원인을 재해가 일어났는데 재수가 없어서 일어났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재수가 없어서 일어났다가 아니라 어떤 원인 때문에 재해가 일어났는가를 분석해보고 조사해보고 해서 그 원인을 찾아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재예방 4원칙이라고 부르고 하인리가 말한 산업재해 예방 4원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4가지 예방 가능 원칙 이렇게 외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마디만 먼저 외워보세요. 그래서 예손원대라고 기억합니다. 예손원대. 예손원대, 예손원대, 예손원대 하시고 예자 뒤에 뭐 붙어요? 예방 가능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계기 원칙. 또 대책 선정의 원칙. 예손 원대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보시면 원칙은 외워질 것이고 이것들에 대한 설명은 이 말을 잘 생각하면 뒤에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봤으니까 이 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3번 재예방 4원칙 자주 나옵니다. 자, 예손 원대 넘어갑니다. 사고방지 5단계입니다. 하인리는 사고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하인리가 제시한 사고 발생 방지 5단계 또는 재예방 대책 기본 5단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첫 번째, 산업 현장에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안전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직이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을 발견을 해라. 안전관리 조직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조직이 구성이 됐으면 그 조직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사실 확인 단계입니다.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사실을 발견해라. 과거에 있었던 재해가 왜 재해가 발생이 됐는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확인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작업을 분석도 해보고 어떤 위험 요인이 있었는가를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을 해봅니다. 자, 그 사고의 사실을 발견 다음에 이런 위험 요인이 왜 존재하는가를 재조사나 분석 평가, 위험성 평가, 작업 환경 측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 과정을 거쳐서 분석을 해봅니다. 좀 더 세분하게 발견된 사실에 대해서 왜 이러한 위험 요인이 현장에 존재하는가를 분석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분석이 끝나게 되면 대책을 선정하게 됩니다. 대책을 선정하고 대책을 현장에다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적용할 때 3, 2와 4M의 대책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됐네요. 자, 시정책의 적용 이렇게 해서 3위와 4M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사고 발생 방지 5단계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조사, 분시, 시. 자, 시자가 2개 있어요. 조사, 분시, 시. 조사, 분시, 시. 이렇게 기억하시고 조가 뭐라고요? 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 시정책의 선정, 시정책의 적용해서 조사, 분시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에는 3.2라는 게 있습니다. 3.2는 이자로 시작되는 3가지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인포스먼트 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술, 교육, 관리를 말합니다.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대책을 마련해라. 기술적인 것은 기술적으로, 교육이 부족했으면 교육적으로 또 관리가 부족했으면 관리적 대책을 마련해라 하는 이야기고 4M이라고 있죠. 4M도 나중에 소개가 됩니다만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이 4가지를 4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기계 설비, 또 작업 정보, 매니지먼트,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적용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3.2가 3.2 기술, 교육, 동력 또는 관리입니다. 관리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M은 뭘 의미한다고요? 맨에서 맨, 사람이죠.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이렇게 4가지를 M자로 시작된 4가지를 4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4M이 뭔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4M이 뭔가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이렇게 4가지다라고 간단하게 보시고 가실 수 있도록 합시다. 너무 복잡합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자, 일단은 여기서는 뭐다? 조사, 분시시. 이 단계 기억하는 게 첫 번째 출제될 게 이거예요. 사고방지 5단계가 뭐냐? 이걸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조사, 분시시. 자, 재비용입니다. 하인리가 재비용 산정하는 기준을 만들어 놨다 그랬죠. 우리나라가 누구 거 따라간다. 하인리 방식 따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산업 재해로 인해서 재해 손실 비용이 3조 몇천억이 나오네. 이런 말도 발표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발표가 나올 때 어떻게 계산했냐면 직접비를 계산합니다. 직접비를 계산한 다음에 이 직접비에다 곱하기 4배를 해서 그걸 뭐라고 봅니까? 간접비로 봅니다. 그러면 직접비가 예를 들어 1억 원이었다. 간접비는 몇 억이다? 4억이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몇 억입니까? 5억입니다. 5억이 총 재비용입니다. 라고 나타낸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3조 가까이 2조, 3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비만 알면 뭐는 알 수 있다? 간접비를 알 수 있다. 몇 대 몇이니까? 1대 4의 비율로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간접비를 다 찾아가서 조사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직접비만 알면 간접비는 안다. 그러면 직접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직접비는 휴업급여, 간병급여, 유족보상, 장의비, 장례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직접비라고 합니다. 그럼 이 비용을 어디서 지원을 하냐 이거죠. 이 비용 지원은 산업재해로 인해서 재해를 당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비용이 나옵니다. 왜? 이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4대 보험, 5대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 속에 산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보험을 들었으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료를 타는 거죠. 그 보험이 직접비입니다. 자, 직접비의 정의. 직접비는 어디서 나온 거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에서 나온 비용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나온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내가 다쳐가지고 치료하는 비용 해주세요. 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보상금을 직접비라고 한다. 보험에서 산재보험에서 나온 금액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나타낸 거고요. 여러분들은 크게는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가 나면은 현장에서 생산이 멈추죠. 기계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고가 났으니까. 그럼 기계가 정지됐어요. 그럼 생산을 못 하죠. 생산 손실 산재보험에서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 것들은 무슨 비예요? 간접비입니다. 노동부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진단을 갔어요. 진단 갔으니까 진단에 들어가는 비용 생산 못하고 또 공사 작업 중지 명령 떨어졌어요. 그럼 공사 3개월 동안 작업 못해요. 그때 나오는 손실 산재보험 지원합니까? 안 해주죠. 그것은 간접비입니다. 또 이렇게 큰 것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작업자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직원들 또 위에 관리하시는 분들 조의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조의할 때 조의금을 또 내잖아요. 합의를 보잖아요. 이런 비용들 다 간접비입니다. 그래서 직접비는 이렇게 나온 금액만 직접비라고 본다. 산재, 보험, 보상비입니다. 자, 구분되셨습니까? 결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2019년, 2018년 이런 기간 동안에 산재, 보험, 보상금으로 얼마가 나갔습니까? 통계 내주세요. 그러면 전체 금액 나오죠. 그 금액에다가 4배 곱합니다. 그러면 간접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더하면 우리나라의 재해 손실비가 유추가 된다는 이야기죠. 정확한 금액이겠습니까? 유추하는 거겠지. 그 금액을 산업재해로 인한 우리나라의 손실비용으로 따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하인리 거 따라갑니다. 1대 4로 따라갑니다. 1대 4로 계산합니다. 간접비의 종류입니다. 인적 손실, 물적 손실, 생산, 특수 손실, 기타 손실. 그래서 나머지 산재보험에서 안 나온 것들은 다 무슨 손실? 간접비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직접비가 아닌 것은. 그럼 간접비는 산재보험에서 안 나온 것을 보기에서 찾으면 그게 답이겠죠. 넘어갑니다. 산업재해 발생 메커니즘입니다. 자, 재해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인데 안전보건관리에 결함이 있었다. 결함이 있었어요. 보건관리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게 된 거죠.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자, 여기가 상태가 아니라 여기는 행동이죠. 여기 뭐라고 써졌어요? 인적 원인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행동입니다.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인적 원인, 물적 원인 이 두 가지가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안전보건관리의 결함입니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태가 있고 행동이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작업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되죠. 불안전한 상태는 어떤 물건이 불안전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긴 물이 되고 긴 물에 의해서 가해물까지 만날 수 있도록 작업자가 가해물과 만나버리면 뭐가 됩니까?
재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해 발생 메커니즘 이렇게 부릅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데가 가로치기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기인물, 가해물. 또 이런 데가 불완전한 행동이면 불완전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로쳐서 나오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하고요. 여기를 인적 원인, 물적 원인, 아까 무슨 원인? 직접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보건 관리의 결함은 무슨 원인이에요? 간접 원인이라고 써져 있네요. 자, 이 흐름을 잘 보시고 사람하고 가해물하고 만나니까 뭐가 됐다? 최종적으로 재해가 일어난다. 야, 이 도표 한 번 정도는 안 보고 그려보시는 거 연습하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메커니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봤던 것 갖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함이 안전보건 관리가 부족하니까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기인물, 가해물. 그래서 작업자가 가해물과 만나면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기인물 설명을 했어요. 기인물, 가해물 나왔으니까. 기인물이란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에너지원을 지닌 기계 장치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거죠. 이 에너지를 지닌 뭐라고요? 기계 장치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계는 선반이면 선반, 프레스 작업하다 사고 나면 프레스, 용접하다 하면 용접기 이런 것들이 다 기인물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기계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자, 2번은 참고로만 보세요. 2번은 2차 기인물까지는 참고로만 보시고 그 다음에 가해물이라는 게 있어요. 가해물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은 기계 장치를 말합니다. 물체, 물질, 사람, 환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가해물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가해물, 작업자가 떨어져서 바닥에 부딪혀 사망했다. 바닥에 떨어져서 사망했다. 바닥이 최종적으로 작업자를 때린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가해물이 바닥입니다. 바닥이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최종적으로 사람 몸에 부딪힌 거 있죠. 그걸 가해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치게 한 게 가해물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기인물과 가해물 두 가지 구분하는 것은 기계장치를 기인물로 보고 그 기계장치의 작업자가 어떤 부분이 작업자에게 가했냐. 예를 들어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슬라이드에 손이 협착되어 다쳤다. 그러면 가해물은 뭐예요? 슬라이드예요. 기인물은 프레스기예요.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용접 작업, 전기 용접을 하다가 감전돼서 사망했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용접기가 뭐예요? 기인물이에요. 가해물은요, 전류예요. 전류가 온 게 감전이잖아요. 예, 이렇게 판단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류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자, 버드의 재해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버드의 재해 이론. 버드는 하인리의 후배입니다. 후배인데, 자, 재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고가 일어난다. 사고는 직접 원인 때문에 일어난다. 자, 직접 원인이란 말을 버드는 직접 썼습니다. 직접 원인. 하인리는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라고 이야기했고 직접 원인 때문에 일어난다. 직접 원인은 기본 원인 때문에 또 기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은 관리의 부족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버드입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이 관리의 부족, 통제의 부족이라고 말한 것이 1단계에 있다는 거죠. 하인리는 유전과 사회적 환경을 잡았어요. 유사기 불사에서. 유전이란 말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재해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첫 단계를 잡았는데 안전관리의 부족이다라고 버드는 안전관리의 부족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버드가 처음으로 재해 발생 단계에서 안전관리의 부족을 이야기한 사람이다. 그래서 안전관리의 부족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하인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버드도 도미노 이론을 하인리는 도미노 이론이었고 자기는 앞에다 신을 붙였습니다. 신 도미노 이론. 이렇게 해서 5단계를 새롭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여기까지는 똑같다는 이야기죠. 3, 4, 5는 똑같은데요. 관리의 부족과 기본 원인 이런 용어를 썼다는 것이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줄여서 관리, 기본 원인을 줄여서 기원, 직접 원인을 징후, 접촉, 손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을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같이 봐놓으실 수 있도록 하고요. 버드는 그대로 직역하면 새잖아. 새. 세관기 직사. 세관기 직사. 문제에서 통제 부족 이렇게도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 부족에도 같은 말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세관기 직사 이렇게 기억합니다. 하인리는 어떻게 해요? 유사계 불사. 버드는 버드 이름을 넣어서 세관기 직사 이렇게 해서 이제 학자들이 나오면 헷갈리잖아요. 이름이 누구 거지? 누구 거지? 헷갈리니까 하인리는 그냥 이름 안 넣었어요. 유사계 불사. 버드는 세관기 직사. 버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버드도 이렇게 사회 발생 5단계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 이야기했어요. 1대, 10대, 30대, 600이다라고 해서 버드의 재발생 비율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인리 몇 대 몇 대 몇이었어요? 1대 29대 300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버드는 1대 10대 30대 600. 왜 이렇게 했는가 봤더니 차이점이 있네요. 무상의 사고에서 끝나지 않고 무상의 무사고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고도 안 나고 사람도 안 다쳤다는 이야기죠. 그래, 사고 날 뻔한 거죠. 사고 안 났어요. 안 난 건데 무상의 무사고에서 600건. 무상의 사고. 사고는 났는데 사람이 안 다쳤어요. 그게 30건. 경상의 10건. 무상의, 사망 중상 1명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버드의 이론과 하인리의 이론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대 29대 300, 1대 10대 30대 600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야 안 헷갈리겠죠. 또 구분이 돼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 나와봤자 경상해가 20건이다. 무상해 사고는 몇 건이겠냐? 물어보죠. 60이죠. 무상해 무사고는 얼마겠냐? 1200이죠.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간단한 하인리하고 같은 내용인데 약간씩 다르게 해놨어요. 버드가. 좀 더 세분화시키고 좀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1대 10대 30대 600, 1대 29대 300하고 같이 비교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기타 재발생 이론. 아담스라는 사람도 재발생 5단계를 또 이야기했어요. 아담스라는 사람도 5단계를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군사 용어를 썼네요. 관리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작전을 잘못 세우고 전술도 잘못 되었고 그래서 사고가 나고 재해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담스예요. 작전은 누가 세우고 관리자가 세웁니다. 관리자가 세우고 전술은 누가 해고 근로자가 수행합니다. 근데 근로자가 전술을 행하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은 관리자가 작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단계를 다시 이야기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기억한다? 아관 작전사 따라하고 있죠. 아관 작전사. 그래서 아담스는 관리구조 작전적이라 전술적이라 사고 재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아담스 것은 요거 하고 끝난 거예요. 아관 작전사 기억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전은 누가? 장교가 세우니까 관리자. 전술은 병사가 하니까 근로자. 이렇게 기억을 해서 계급적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군사용어로 썼네요. 자, 웨버의 재발생 5단계. 자, 웨버란 사람도 5단계가 있는데 유전적 요소와 사회적 환경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고 인간의 결함, 개인의 결함, 행동, 상태, 사고, 뭐하고 똑같아요? 하인리하고 유사하죠. 하인리하고 같은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의 이론은? 웨버의 재발생 5단계는 하인리의 5단계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같은 이론이다. 그래서 웨버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소개를 한 거고요. 간단하게 하인리하고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베타키스의 재발생 5단계입니다. 자베타키스죠. 자베타키스 재발생 5단계. 자베타키스라는 사람도 재발생 5단계를 개인과 환경,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개인과 환경에 의해서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하게 된다. 개인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에너지에 예기치 못한 폭주가 일어난다. 에너지가 기준 이탈을 한다. 에너지가 설정된 범위 내를 벗어나게 된다. 압력이 설정된 압력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곧 뭐예요? 사고로 이어지죠. 그래서 사고. 그 사고가 나니까 무슨 활동을 해야 된다? 구호 활동을 해야 된다. 마지막이 다릅니다. 마지막이 재, 상해 이렇게 안 썼죠. 재나 상해 이런 용어를 안 쓰고 구호라고 썼다는 거예요. 구호. 그래서 마지막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여기는 마지막 단계까지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자베타키스는 개불의 사구 이렇게 합니다. 개불의 사구. 자베타키스 개불의 사구. 개불의 사구. 저는 이제 투수가 공을 잘못 던지면 개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불의 사구. 그래서 사사구 냈다. 볼넷 넣어줬다. 그래서 개불의 사구.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제 걸 따라한다고 다 잘 이어진 건 아니고 본인에 맞게끔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개불의 사구. 이렇게 자베타키스의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재발생 5단계 이야기한 사람들은 다 끝났습니다. 자, 시몬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재발생 5단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재비용 산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인리 거 1대4 직접비 간접비 1대4를 따라간다 했는데 시몬즈의 재코스트는 보험 코스트 플러스 비보험 코스트라고 해서 말을 약간만 바꿨죠. 보험 더 쉽게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해요. 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비보험, 보험이 아닌 것 이렇게 말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는 쉬워요. 그래서 보험 코스트 플러스
비번 코스트 하면 된다. 마치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 이런 개념이죠. 근데 비번 코스트 계산하는 식을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A는 A, B, C, D가 보이잖아요. 이것은 금액입니다. 각 상해에 따른 평균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휴업상해가 5건 일어났어요. 근데 휴업상해 한 건당 지금까지 보니까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이더라. 한 100 곱하기 5건이면 5로 곱하면 500만 원 플러스 통원상해는 3건 있었다. 근데 통원상해 한 건당 50만 원이더라. 한 50만 원 곱하기 3건이니까 5, 35에서 150 플러스 C 곱하기 응급처치 건수당 소요되는 비용, 무상해 건수에 소요되는 비용 A, B, C, D를 평균치를 계산한 다음에 각각의 건수를 곱해서 다 더하면 무슨 비용이다? 비번 코스트다. 이렇게 계산식을 정해놔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식을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시몬즈의 비번 코스트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A휴, B통, C구, D무. A휴, B통, C 구급조치라고 기억을 저는 하고 있어요. C구, D무. 응급조치라고 써도 맞는 말입니다만 C구, 구급조치, 응급조치 같은 말로 봅니다. A휴, B통, C구, D무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은 좋겠어요. 같이 하시죠. A휴, B통, C구, D무. 이게 비보험 코스트다. 자, 그럼 보험 코스트는 뭐냐? 보험 코스트는 산재보험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맞는데 하인리는 직접비가 뭐였어요? 다쳐가지고 보상 받은 금액이었죠. 근데 시몬즈는 다칠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입니다. 산재보험을 납입한 보험료. 엄청나게 다른 거죠. 납입보험료라는 거 기억하세요? 시몬즈의 보험 코스트는 다쳐가지고 치료비 주세요, 뭐 급여 주세요, 휴업급여 주세요, 장례비 주세요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요. 산재가 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쭉 산재 날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해가지고 보험 코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의미가 비용이잖아요. 내가 산재가 일어나서 치료를 받기 전까지 이 산재를 대비해서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비용의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험 코스트라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직접비는 뭐고요? 보상받은 보상금이에요. 여기는 사고 날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입니다. 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르다고. 보험 코스트가 직접비하고 같은 맥락 같지만 금액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 납입한 보험료고 하인의 직접비는 보상금이다. 자, 뭐 이걸 빼면 더 쉬워요. 예. 보험이냐 비보험이냐 이렇게 판단하면 받아들이기 쉽지만 보험 코스트의 진짜 의미는 납입보험료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몬즈도 이렇게 재비용 산정하는 식을 나타냈지만 우리는 하인리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산재 손실비를 재손실비를 계산하고 있다. 자, 재발생 형태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과거에 사람이 떨어진 걸 뭐라고 불렀어요? 추락이라고 했죠. 추락과 같은 말로 이제 떨어짐이란 말을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떨어짐, 추락 대신에 씁니다. 전도라는 말이죠. 넘어짐이란 것은 전도를 사람이 평면, 경사면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지는 거 이것을 전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넘어짐이라는 말로 편하게 씁니다. 깔림, 뒤집힘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계들이 지게차 이런 것들이 뒤집힌 경우에요. 그럼 지게차나 이런 게 넘어져도 무슨 사고라고 해요? 전도사고라고 해요. 근데 과거의 재발생 형태를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넘어진 것만 전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계장치가 넘어진 것은 전도라고 제 형태에서는 정의를 안 내려놨어요. 이렇게만 해놨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란 말을 못 썼죠. 그래서 지금은 깔림, 뒤집힘 이것은 기계일 때 이야기해요. 사람이 넘어지면 넘어짐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쓰니까 더 풀어서 쓰니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딪힘, 충돌이었죠. 충돌을 이야기하는 말이고요. 자, 맞음, 이게 낙하입니다. 떨어진 물건에 밑에 있는 작업자가 맞은 거예요. 물건이 떨어지면 낙하 비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낙하를 여기서는 낙하에 의한 사고니까 맞음이죠. 떨어진 물건에 맞았다. 그래서 맞음이라고 씁니다. 과거의 낙하 비례. 그 다음에 끼임, 과거에 협착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협착이란 말이 협착사고란 말이 상당히 넓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로 들었어요.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노을로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또는 회전체 돌기부에 감긴 경우 이런 경우를 다 뭐라고 부르죠? 끼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무너짐. 이제 여기를 우리가 무너짐을 도계, 붕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적재물, 구조물 이런 것들이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압박, 진동 이런 것도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신체 반작용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반복적 동작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일단 봅시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 사업장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골격계 질환의 원인이죠. 군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부자연스러운 자세, 그 다음에 과도한 힘, 반복 동작, 장시간 작업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군골격계 질환의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지금 재해 발생 형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군골격계를 일으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상온도 접촉. 화상이나 동상을 입는 이유가 이상온도 접촉이죠. 이상 기압 노출, 고기압, 저기압. 압력의 이제 차이가 높은 작업 장소가 고압실을 유지하는 작업도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공장 이런 데는 압력이 좀 더 높죠. 양압을 유지하려고.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해 위험 물질에 노출 접촉돼 흡입되거나 독성 물질에 쏘이거나 이런 경우가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유해 위험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소음은 소음이고요. 그다음에 유해 광선은 전리, 비전리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소결핍 질식, 여기는 유해 물질과 관련 없다 그랬어요. 산소결핍 질식은 순수하게 산소가 부족하거나 질식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화학물질과 접촉되면 여기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이라고 부르고, 유해 화학물질과 유해 물질과 관련이 없으면 산소결핍 질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경우를. 화재, 폭발 이야기하고 있고요. 감전 이런 말들도 과거에도 있었죠. 자, 상해 종류별입니다. 자, 상해 종류. 뼈가 부러진 골절, 동상, 부종. 부종이라는 게 몸이 퉁퉁 부어오르는 걸 말합니다. 자상이란 말이 있어요. 찔림, 자상. 이건 물건에 찔린 겁니다. 좌상이라고 있어요. 타박상이라고도 부른다. 피하, 조직 또는 근육부 다친 것을 타박상이라고 부르고, 절단, 잘린 거죠. 중독, 질식, 음식, 약물, 가스 등에 의한 중독이나 질식된 상태입니다. 중독, 질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죠? 자, 헷갈리다 생각한 부분, 찰과상, 배임, 배임은 창상이라고도 부르는데 배인 것을 창상이라고 합니다. 화상은 나왔고 내진탕, 익사, 피부병, 청력, 시력장애 이런 것들이 상해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제가 뭔 말을 하려고 그랬냐면 중독, 질식이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상해 재해 발생 형태에서도 상해 종류가 아니고 재해 발생 형태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질식이 있었어요. 여기 있죠. 산소결핍 질식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질식이라는 말이 뭣도 되고 재해 발생 형태, 재해 유형도 되고 상해 종류에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만 좀 구분하시면 산소결핍 질식은 재해 발생 형태를 말할 때, 또 여기서 말한 중독 질식은 음식, 약물, 가스 등에 의한 중독이나 질식을 말할 때는 상해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중독 질식이 상해 종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지금 상해 종류별 분류하고 앞에가 뭐예요? 재해 유형이었잖아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구분이 돼야 돼요. 여기는 사람이 다친 형태죠. 다친 걸 말하는 것을 상해라고 부르고, 앞에는 다치게 된 재해 유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폭발 사고로 인해서 작업자가 화상을 입었다. 그럼 화상은 뭐고? 상해 종류고, 폭발은 재해 유형이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다음 중 상해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문제를 내서 재 유형을 하나 넣어놓겠죠. 1, 2, 3, 4에다. 그거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꼭 제가 빨리 이렇게 넘어갔다 해서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재해 사례 연구 순서입니다. 우리 회사에 있었던 과거의 재해를 갖고 와서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가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재해 상황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사실에 확인을 합니다. 과연 이런 작업을 할 때 어떠한 사실들이 있었냐. 그걸 찾아보다 보니까 뭘 찾습니까? 문제점이 있어. 아,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위험하게 작업을 했어? 하고 문제점이 나오죠. 여러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 있죠. 사고와 직결됐던 거. 그것을 근본적 문제점이라고 결정을 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면 이런 사고를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해 사례 연구 순서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애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생각 한번 해보자.
과거에 있었던 재해를 갖고 왔다. 그럼 이 사고를 연구해보자는 이야기죠. 이걸 사례연구법이라고 하죠. 그럼 재해 상황 파악을 하고 사실이 어떤 사실이 어떻게 작업했어? 한번 확인해봐야 되고 그렇게 작업한 걸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점 중에서 핵심적인 문제점, 근본적 문제점을 찾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면 재발 안 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재해사례연구순서는 이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말로 만드세요. 이걸 내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사례연구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당연시 받아들이셔야 돼요. 당연하구나 이렇게. 그게 습관화되면은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예요. 이것도 요 순서가 쭉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재해가 일어났어요. 재해가 일어나면 무슨 상황? 긴급 상황이잖아요. 긴급 상황이니까 긴급 처리를 해야죠. 긴급 처리라는 것은 빨리 기계 세우고 사람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조치가 끝났어. 그럼 뭐 하겠어요? 재조사합니다. 긴급 처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긴급한 상황 다 끝났고 119 전화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겠어? 이 사고 왜 일어났지 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 재조사하니까 원인이 찾게 되고 원인이 나오니까 대책 수립을 하게 되고 대책 수립했으니까 실시를 언제 할 것이니까 실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하고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긴급 처리라고 부르는 게 애매했잖아요. 뭐냐 봤더니 긴급 처리란 건 뭐예요? 사람이 다치면 기계에 끼어서 다쳤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뭐부터 세웁니까? 기계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구합니다. 사람을 구한다. 응급처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자에게 연락합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 긴급 상황에 재해가 일어나면 조치 순서를 다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놨죠. 안전관리팀에 전화를 해라. 아니면 관리감독자에 전화를 해라. 바로 119 전화한 게 낫다.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겁니다. 그 관계자에게 통보하라고. 그 다음에 2차 재해 방지하라고. 또 다른 재해가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라고. 그 다음에 현장 훼손하지 말고 보존하라고. 왜? 재해 조사해야 되니까 이제. 이 단계가 긴급 처리입니다. 자, 산업재해 발생 조치 순서 여러분들이 재해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고 긴급 상황이니까 긴급 처리해야 되겠구나. 긴급 처리가 끝났으면 재해 조사해야 되겠구나. 원인 나오겠구나. 대책 세울 수 있겠구나. 대책 실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자, 긴급 처리 순서도 봐놓으세요. 순서 바뀌면 안 돼요. 기계를 먼저 세우지 사람을 회전하고 있는 기계에서 사람을 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기계 정지, 사람을 구하고 사람 응급처치, 관계자에게 연락하고 2차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안전조치하고 그 다음에 현장 보존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강좌에서 기본 이론이라고 해서 여러 학자들도 나오고 단계가 여러 개 나오고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픈데 한 번 듣지 말고 두 번, 세 번 해보면 자연스럽게 유사계불사, 세관기직사, 아관, 작전사, 또 자베타키스는 계불의 사구 이런 말들도 1대 29대 300 다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많다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우리 역사다. 과거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미 제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런 순서나 단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가능하면 흐름을 잡으세요. 재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가 어떻게 해야 된가 어떻게 해야 된가 이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그 절차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스며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이 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